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주인님이 혹시 종잣돈이 많은 건 아니었나? 얼마로 처음 시작하신 거죠? 종잣돈이 많지는 않았고요. 시장이 지금이랑은 조금 달랐고 매매가도 충분히 저렴하다는 생각이 든 동시에 전세가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의 투자금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했던 아파트가 수지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네,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를 매매 2억 9천, 전세 2억 8천 정도에 매수를 했거든요. 24평. 계단식 24평. 아파트였습니다. 여기 A 아파트가 방 3개 구조도 있고 방 2개 구조도 있는데 저는 그때 방 2개 구조를 매수를 했어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구조고요. 이때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들었던 돈은 이제 매매 전세 차이 1,00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사실 이 인테리어 비용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싼 거죠. 지금은 인건비라든지 또는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24평인데 1,600, 거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금, 복비 이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거의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24평 계단식 아파트를 네. 투자금 2,500으로? 네, 2,500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2017년, 2016년도 말에 계약을 했고요. 2017년 초에 제 명의 등기부등본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지금 현재 차익이 어느 정도 나나요? 그 지역 차액이 최소한 2억 이상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은 상당한 수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2,500만 원 투자해서 2억이 넘는 차익을 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그것도 1억이를 그렇게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네.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물건을, 좋은 투자처를 찾으신 건가요? 제가 그랬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2016년도가 지나가서 보니까 좋았던 시장이지만 그때는 좋았지 않았던 시장이었잖아요. 저 나름대로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임장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나서는 거의 매일 임장을 하다시피 했지만 저는 투자가 진짜 늦었던 편이거든요.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만에? 거의 1년. 공부를 시작한 지는 한 1년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나서 거의 1년 만에 투자를 진행을 했어요. 아마 제가 열반 스쿨 일기거든요. 너바님 정규 과정의 일기인데, 실제로 제가 이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전에 이제 제가 아파트를 보러 다녔는데 그 아파트 대비해서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입지가 가장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지금 2억 9천 3억이라고 봤을 때 제가 봤던 다른 지역의 3억짜리 아파트보다 여기 있는 3억짜리 아파트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 그 좋다라는 게 어떻게 좋다라는 거죠? 일단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강남까지 접근성을 봤을 때 제가 임장을 다녔던 지역은 최소한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여기는 신분당선이라는 너무 좋은 노선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세권이기도 해서 지하철 역까지 10분 정도면 갈 수가 있었어요. 역세권이죠. 네, 그 정도가 된다면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많이들 선호하는 단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도면 내가 투자를 하고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좋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수도권이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강남을 얼마나 빨리 가느냐로 봤을 때 강남을 되게 빨리 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가 좋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학교가 좋다는 거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적인 측면, 하나는 수요적인 측면을 볼게요. 가격적인 측면을 보자고 한다면 학군이 좋은 지역은 조금 하락장대라도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가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네? 다른 지역들보다 더 먼저 들어올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상승할 때는 나 이 지역에 학군이 좋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좀 가고 싶었던 지역인데 가격이 오르잖아. 나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빠르고 높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학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학군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방어를 그만큼 해줄 수요가 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방어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도 봤었고요. 주변에 있는 환경 자체도 좀 봤으면 편의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고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느렸기 때문에 저처럼 느린 사람도 1년 정도만 좀
바짝하면 좀 가능하다. 비교평가 또는 내가 좀 그래도 이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빠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등산을 하더라도 진짜 빨리 그렇죠, 올라가는 사람 그렇죠,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체력이 좋아서. 임장을 하더라도 또는 아파트를 보고 다닐 때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체력이 좋아서 거의 잠도 좀 줄이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노력한 만큼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경우를 보자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진짜 빠르면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면. 저를 예를 들면 저는 1년이 좀 넘게 걸렸던 것 같거든요. 1년 정도? 좀 더 느리신 분들도 2년 정도면 다 이제 내가 이 아파트를 살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건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 안에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되게 여러 지역에 그런 집을 보러 다니고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얼만큼 그런 지역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 시간은 당겨줄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최소한 내가 이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를 알려면 그리고 내가 다녀와 본 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녀와 봤어야지 여기 아파트가 이 지역보다는 싸네? 이 지역보다는 비싸네? 이게 있는데 두 개만 있어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두께 연필이 있다고 보면 이거 길고 이거 짧은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 하나가 들어와야지 뭐보다는 비싸고 뭐보다는 싸고 이게 되는 거예요. 뭐보다는 길고 뭐보다는 짧고 이런 부분이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3개 지역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3개 지역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아지고 넓어져야지 조금은 더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네요. 그 지역이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선택을 같은 돈이더라도 같은 투자금으로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정말 궁금한데요. 최근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 어디니? 어딘가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 쪽을 말씀을 네네네. 드리자면 일단 서울 쪽도 괜찮은 곳이 많아요. 근데 서울은 좋죠. 진심에서 나오는 이 마음. 일단 서울 쪽도 좋아요. 근데 경기도 쪽도 좋은 데가 있거든요. 저는 서울이 점점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울이 왜냐면 서울 자체보다 이제 인구가 더 많아지고 인구를 분산하고 인구를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확장이 될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서울 그 주변이 동서남북으로 경기도가 이렇게 다 인접해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까지 포함해가지고 둘러싸고 그 있죠. 중에서도 좀 더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그렇죠. 지역이 있겠죠. 선호를 하게 되려면 여기 선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자리가 좀 많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곳이면 더 좋겠죠.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가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저는 경부 라인 쪽이 좀 좋지 않을까. 경부 라인. 네. 경부 라인이면 경부 라인이 하면 경부선 라인이거든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해 네, 드리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카카오 맵을 켰습니다. 네. 이제 지도 설정이 있는데 저는 항상 여기서 법정 경계를 클릭을 하고 시작을 하죠. 보통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도시의 외곽 지역부터 시작이 된 RC가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경부고속도로는 여기서 한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렇게 시작할까요? 한남도. 그러게요. 왜냐면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강남이 발달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오히려 여기 위쪽이 발달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부터 연결이 됐기 때문에 경부선이 여기서부터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남 쪽이 많이 성장을 했죠.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라는 곳이 많이 성장했고 직장 같은 경우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래쪽으로 경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경부 라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부 라인 쪽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감싸고 있는 곳을 볼게요. 성남시가 있어요. 성남시. 그리고 좀 많이 감싸고 있는 게 분당구가 있죠. 그리고 수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동탄이 있죠. 여기 지역들이 상당히 이제 경부 라인하고 해서 조금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옆에 바로 수원도 있죠. 네이버에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 이걸 보게 되면 제가 이걸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일자리? 맞아요. 일자리가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일자리 늘어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통계 주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많이 있어요. 인구와 가구, 주거와 교통. 일단 우리는 노동과 경제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클릭해 주셔도 돼요.
통계 주제도에서 노동과 경제를 보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종사자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종사자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종사자 숫자를 보고 이제 이렇게 시도로 경계로 보여요.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시도로 볼 수가 있고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연도별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경기도가 500만에서 지금 580만까지 520만에서 580만까지 늘었어요. 2019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증가를 했던 거고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별로 볼 수가 있어요. 요 정도까지 가게 되면 구가 나오는데 조금 느리게 돼요. 근데 조금 한 번 더 클릭 확대를 시켜볼게요. 이제 구로 보이는데 이렇게 경부 라인이 흘러가고 있죠. 그럼 거의 흘러갔던 곳 중에서 분당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기 뜨네요. 32만 6천. 그렇죠. 32만 6천인데 2019년에 30만에서 거의 2만 정도가 늘어나게 된 거죠. 꾸준히 늘어나고 있네요. 2016년부터.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또 경부 라인에 수지구가 있죠. 네. 수지구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오, 여기도 늘어나고 있어. 2016년도부터 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분당구에 비해서 그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흐름은 그쵸. 추세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와. 여기서 기흥구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 동탄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화성시라서 정말 크게 보고 있죠. 이거 근데 동탄은 이 정도가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여기는 수치가 달라요. 54만입니다. 그러네요. 아까 이렇게 수지는 8만이었는데. 그렇죠.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이제 일단 이 추세로 봤을 때 경부 라인 자체가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좋을 게 인구적인 측면이거든요. 인구적인 측면을 볼 때는 부동산 지인 빅데이터에서 인구 세대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구 세대수를 클릭을 하고 조금 전에 있는 부분들을 볼게요. 제가 그냥 이걸 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다. 세대수는 그나마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다. 요 정도가 네. 일반적인 그렇죠. 인구수는 견해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게 좋죠.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인구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하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게끔 되잖아요. 이것 또한 중요하고 그중에 또 제가 보고 있는 중요한 지표는 인구 구성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이 어느 공간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로 갔을 때, 집을 구하러 갔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데는 정말 생활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신혼부부들 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곳들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완성형 가족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 그런 구조들을 3, 4인 가족의 구성을 가진 부분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데가 지인 빅데이터 쪽입니다. 자, 여기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분당을 한번 볼게요. 여기 경기도 분당시 분당구 성남시의 분당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구수 변화 추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령별 인구 비율이 있어요. 동으로 보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걸 성남시로 해서 볼게요. 그러면 구별로 나오니까. 그렇죠. 이때 잘 봐주면 좋은 건 영유아의 10대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10대 학생들까지의 비중이 있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성남시에서 평균이 16% 정도인데 분당구에 19%가 있어요. 평균 이상이네요. 네, 수성구에 13%, 중원구에 13%예요. 19%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학생들이 많고 가족 단위의 그런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겠구나.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50대 비중도 월등히 더 높은 게 보일 겁니다. 여기도 40대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50대가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17%, 17%. 여기 제일 차이 나는 부분이 40대 부분이죠. 여기는 17%고 여기는 15%, 15%예요. 이만큼 이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그쵸. 두 번째가 이제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 안에 연령별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 그 네. 비율이 10대 영유아나 10대 그리고 40대 네. 이 비율이 좀 중요하다는 40대, 거죠. 50대 비중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 10대라고 하더라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아파트에 어디까지 밀집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그게 국토정보 플랫폼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이제 국토 통계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 보시고 여기서 인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구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 인구에서 이제 조금 전에 학생을 봤잖아요. 네. 학생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학생 클릭하게 되면 밑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나와요. 자, 그러면 중학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조금 전에 분당을 봤었죠. 네. 그럼 경기도의 성남시 분당구를 볼게요. 그리고 항목. 격자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목 선택은 100m 최소 단위로 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이, 중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특색이 보이는 거거든요. 아, 이 지역에서는 좀 학군지가 많겠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겠구나. 주황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쵸. 중학생이 많다라는 거죠. 밀집되어 그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조금 소형 평형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형 평형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대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중학생들이 거의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오히려 1, 여기에 2인 세대가 많이 그쵸. 있을 1, 2인 테니까, 가구들이 소형 많으니까 평형은. 네. 여기에 오히려 10대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 정자동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 이런 비어있는 곳들이 있죠. 이런 데는 10대들이 이 중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이 순회동보다는 적다는 거. 이거 되게 확연하게 느껴지네요. 지금 네. 보면은 순회역 쪽은 되게 중학생들이 많은데 아래로 더 내려가 정자역 아래 이제 미금역 그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분포가 적게 적죠. 미금역 적네요. 쪽은 적죠. 그리고 구미동. 여기 오리역 있는 쪽은 그래도 좀 많이 있죠. 균제성이 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인구 구성을 타겟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게 국토정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봤던 곳이 성남시 분당구를 봤었고요. 그리고 용인시 수지구 쪽을 봤었고, 그리고 화성 쪽까지도 봤었습니다. 기흥구를 일단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은 그쵸. 이제 다 체크를 했지만 이 중학교 학생 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희가 분당구만 기준으로 네. 삼았고 수지구나 뭐 동탄이나 이쪽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 지역들이 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그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산업이 가장 많은 발전을 하고 있을까요? IT? 그쵸. IT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수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쪽이 반도체 쪽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반도체가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두 쪽인데 실제로 용인시 기흥구 쪽에 맞아요. 네, 삼성전자 캠퍼스, 기흥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탄 쪽에 이제 화성 캠퍼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원에도.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용인시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돼요. 2025년도 정도면 들어올 수가 있을 텐데 용인시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시티도 용인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들을 더 창출을 하고 있고 분당구 같은 경우는 판교를 가지고 있죠. 판교는 또 어때요? 판교는 제1 테크노밸리가 너무 수학리에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죠. 그 제2 판교 테크노 그리고 제3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지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과의 접근성도 너무나도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지역 경부라인 분당, 수지구 그리고 동탄 이렇게 좀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보고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 일단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군, 10대 이하 그리고 40대, 50대 이 세대,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아무래도 뭐 환경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높아서 이런 부분이 또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 특히나 맞아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지역들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지역은 알겠는데 이 지역 가격은 괜찮나요? 가격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잖아요. 가격도 제가 계속 시세를 보고 있는데 거의 2020년 가격으로는 다 회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가격이 싸냐 비싸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비싸진 않은 가격이지만 더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스탠스로 지켜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눈여겨봐야죠. 그리고 내가 가진 금액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보면서 이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사고자 마음먹었던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격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제 이 가격으로, 이 금액으로 더 좋은 데 살 수 있는지를 보고 여기를 만약에 여기 찾아봐도 여기가 더 좋아. 그럼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많이 해요. 최저점에서 내가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 바닥을 잡고 싶다면 바닥보다는 좀 더 올라왔을 때가 오히려 좀 더 나은 거고, 나는 그래도 저점에 사고 싶어. 나는 어차피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고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싸다는 가격이면 저는 매수를 하셔도, 매수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도 신중히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이 가격이 싼 가격인지. 왜냐면 사도 되는 가격이 지금도 분명 있는데 사지 말아야 되는 가격들도 같이 혼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더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지금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냐면 상승할 때는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부터 가격이 먼저 오르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가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혼재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생각했을 때 A라는 입지가 더 좋고 B라는 입지가 더 안 좋은데 A라는 입지가 가격이 더 싼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뭐 이 아파트가 더 싼 거잖아요. 근데 또 사람은 판단할 때 싼 데는 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것 비싸면 같아요. 비싼 이유가 있을 거야. 일반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 지역을 알고 있지 못한 일반인의 경우는 가격이 지금 쌓여 있으면은 그냥 싼 이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더 좋았던 건데 지금이 싸진 거를 그걸 지표나 이런 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나요? 지표로서 확인을 하기보다는 저는 고점을 좀 확인을 해요. 만약에 두 지역을 봤을 때 저 고점을 확인할 것 같고, 고점이 왜냐면 상승장 때는 네. 좋았던 물건들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네네. 오르고 있는데 점이 하나가 위에 딱 찍히고 다시 내려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점이 하나, 두 개 찍히고 다시 내려오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아파트를 최고점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거는 조금은 과하게 오버슈팅 된 게 아니지 하고 봐야 될지. 그다음 물가 상승률 플러스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까지 포함된 가격. 어떻게 보면 조금은 리니어하게 가는 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폭등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갔을 때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 추세보다 내가 너무 높아진 가격은 이거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격을 빼고 나서 A 아파트 단지랑 B 아파트 단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오른 폭이 한두 개가 찍힌 게 아니라 이게 좀 많은 개수가, 많은 거래 건수가 이렇게 찍혀 있다면 그 부분 좀 의미 있게 봐도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상승장 때는 호재를 정말 많이 반영을 해요. 그럼 호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아파트 오를 거야 하고 거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이 하나가 찍히는데 이게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산 사람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네. 너무나도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 다수가 인정하는 가격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난 상승장에서 얼마만큼 올랐는지 이 여부도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좀 집 사기에 좀 가장 좋았던 시기들의 그런 특징들이 있나요? 가장 집 사기 좋았던 시점이라면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저처럼 집값 떨어질 건데 집을 왜 사? 이런 마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집을 사기에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부 절대적으로 옳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시점이 예를 들어 하락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을 텐데 여기 처음 중간부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모두 사야 되는 시점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 오는 시점 플러스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시기는 이때가 좋지만 저라면 전세가가 올라온 시점을 노릴 것 같아요. 전세가가 올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잃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적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나는 어차피 내가 오래 살 거니까 잃어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돈이 깎여 나가는 걸 본다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조금 더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전세가율도 같이 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만약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매매값을 같이 끌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조금은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하락장을 지금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첫 번째는 해당이 조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관심이 그렇게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맞아. 많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그거랑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두 번째가 그 전세가율이 올라오는 그 시점이 좋은데, 지금 전세가율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올라오는 다르죠. 데도 있지만 수도권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전세가율이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네, 물론 여기도 수도권도 제가 그래서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건 왜냐하면 충분히 많이 떨어진 지역이 있고 이제는 좀 전세 리스크도 줄어드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전세가가 어느 정도 이제 뭐 금리 영향도 있을 테니까 금리가 올라가거나 한다면 이거 바로 반등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지역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지역만 보고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많은 지역들을 같이 봐주신다면 저는 기회를 좀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뭐 시장은 안 좋지만 그럼에도 좀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그런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청약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 번 더 전세를 좀 연장해서 살아야 되는지, 요거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청약을 한다는 거나 매매를 한다는 거는 일단 매매 한 가지 방법이죠. 일반 매매라든지 매매 한 가지 방법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이거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청약을 해야 되는 사람. 나는 새 아파트에 너무 거주하고 싶은데 일단 시세보다는 좀 싸게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청약을 노리시는 게 좋을 거고요. 왜냐면 지금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도 저렴해지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기축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파트에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2년 뒤, 3년 뒤에는 내가 그래도 새 아파트 살 수 있을 정도 분양을 받고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모을 수는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청약을 노려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매매가 더 좋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라고도 말을 하는데 뭐 자녀가 있어가지고 진짜 실거주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실거주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지금 연끌을 하게 되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정했던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보고 거기에 맞는 과정들, 거기에 맞는 아파트들을 찾는 과정을 거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매수를 하고 나서도 매수가 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죠. 지금 그렇죠. 1주택자도 그렇죠. 마찬가지인 맞아요. 거예요. 이 주택을 사가지고 나 지금 아파트 떨어져 나 진짜 쳐다도 보기 싫어. 이거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만약 매도를 했을 때 가격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럼 그 가격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딘지 더 좋은 입지는 어딘지 이걸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관망을 하실 분들 지금 일단은 전세로 한 번 더 살거나 월세로 한 번 더 살면서 이 시장을 조금 더 멀리서 좀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액션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액션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반 매매를 할 거면 일반 매매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청약이라고 한다면 청약 공부를 하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진짜 좋은 기회,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그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면 어떨까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2015년 결혼을 할 때 그 제가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분이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혹시 이 아파트 살 거냐고? 네. 매매랑 전세가 얼마 차이도 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출 조금만 더 받아서 이 아파트 살래? 물어보셨어요. 그때 어디에 살고 계셨죠? 정자동에 분당에 있는 정자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또 물음표였죠. 제가 집값 하락 논자였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회가 기회인 줄 몰랐던 거예요. 맞아. 기회를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줬는데
아, 이거 기회가 아니네? 쓱 피해버린 거죠. 철벽, 철벽 방어. 철벽이죠. 그냥, 네, 괜찮습니다. 이게 돼버린 거니까.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